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몽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몽골 제국의 흥망성쇠는 이미 다루었으니 생략하고, 이번 영상은 몽골의 제5대 대칸이자 원나라의 초대 황제인 쿠빌라이가 통일을 완성한 후 제국을 어떻게 통치하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제국을 건설한 쿠빌라이의 통치 방식은 기본적으로 이중구조였습니다. 그 이유는 쿠빌라이가 중국에서는 중국 왕조를 잇는 정통 계승자로서 인정받기를 원한 반면에 중국 밖의 지역에서는 칭기스칸의 상속자로서 전 세계를 호령하는 대칸이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중 지배구조는 광대한 제국을 경영하기 위해서 과거에 거란이 이미 시행한 정책으로 새로울 것은 없었지만, 쿠빌라이는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중국 안에서는 황제, 그리고 중국 밖에서는 대칸으로서 주치, 훌레구, 차가다이 울루스 등 나머지 울루스에게도 복종을 요구했습니다. 즉 쿠빌라이는 칭기스칸 사후 몽골 제국의 지역 정권을 각각 독립적인 칸국이 아니라 대몽골 울루스 내에 포함된 체제로 본 것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지난 유목제국사 개관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를 들어 유라시아 유목제국사의 저자 르네그루스에 따르면 쿠빌라이는 아우 훌레구가 지배하는 페르시아를 그저 몽골 제국의 한 성으로, 훌레구는 자신이 파견한 고위직 총독일 뿐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대상이 중국이 되면 쿠빌라이는 태도를 바꿔서 이전 중국 왕조들의 충직한 계승자이기를 바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중국을 정복한 후 할아버지와는 달리 이전 왕조의 기구들과 행정요원들을 보존했던 것이며, 그 시대에 기능하던 관리들의 개인적인 충성심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지요. 이것은 칭기스칸이 북경을 한 달 동안 불태워버렸던 것에 비하면 훨씬 문명화한 것으로, 아이러니하게도 그 결과 쿠빌라이는 끝없는 전쟁으로 지친 중국인들에게 한 세기 만에 평화를 회복시켜준 군주가 되어 민심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쿠빌라이 이중 지배 구조의 핵심은 바로 수도입니다. 예로부터 유목민들에게는 정주 문명이 가지고 있지 않은 한 가지 특징, 즉 계절별 수도가 있었는데, 유목민들이 정처 없이 떠돌아 다니는 것이 아니라 계절별로 목적지를 두고 이동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관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뭉케에 이어 제5대 대칸에 즉위한 쿠빌라이도 여름 수도와 겨울 수도를 건설하고 그 사이를 오가면서 유목민과 정주민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쿠빌라이는 먼저 제국의 수도를 카라코름에서 자신의 막부가 있던 내몽골의 금련천 부근으로 옮겨서 그곳에 도성을 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몽골 제국의 여름 수도인 상도입니다. 쿠빌라이가 몽골의 수도를 옮긴 이유는 여러 책에서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뭉케이 사망 이후 각각 쿠릴타이를 열어 데칸에 즉위한 쿠빌라이와 아릭부케 중 몽골식 전통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밟은 것은 아릭부케였기 때문에 쿠빌라이로서는 아릭부케로부터 즉위의 정통성을 빼앗을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예 수도를 옮겨버림으로써 정통성을 획득하려 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물론 카라코름 자체가 중국 본토와 너무 멀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북경보다 통치에 불리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겠고, 기타 등등 수도를 옮긴 이유는 생각하기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쿠빌라이의 수도 이전 과정에서 천도 자체보다 더욱 주목해야 할 점은 쿠빌라이가 상도의 유목민 특유의 천막막사가 아니라 정주 문명의 특징인 도성을 축조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볼 때 쿠빌라이는 자신을 강력한 중국의 지도자로서 포지셔닝하고 싶어 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죠. 한편 비록 상도는 쿠빌라이가 데칸으로 선포될 때 쿠릴타이가 개최된 장소로 몽골족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여름 수도로 결정되었지만, 거꾸로 한인들의 입장에서 상도는 자신들을 침략하는 유목민의 전초기지이자 집결지였기 때문에 중국을 통치하기에 유리한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쿠빌라이는 여진을 정벌하면서 할아버지가 불살라버린 중도 부근에 새로운 도성을 건설하고 운하를 이용해서
황하를 도성과 연결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몽골 제국의 진정한 수도로 사용하였는데 몽골인들은 그곳을 칸의 도시란 뜻의 칸발릭이라고 불렀고 한인 백성들은 그곳을 큰 수도라는 뜻으로 대도라 불렀습니다. 쿠빌라이는 무슬림 건축가들과 중앙아시아의 장인들을 데려와서 이전과 다르게 새로운 양식으로 대도를 설계하는 일을 맡겼는데 그 결과 초원과 정주 문명의 요소가 적절히 섞인 도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쿠빌라이는 두 개의 수도를 두고 봄이 되면 상도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여름을 지내고 가을이 되면 내려와 대도에서 겨울을 보내며 유목민과 정주민을 효과적으로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쿠빌라이가 이동하는 상도와 대도 사이가 수도권으로서 카아눌루스, 즉 원나라의 핵심 경제권이 된 것이고 현재 중국의 수도 베이징의 출발점도 바로 이 시기가 되는 것이지요. 쿠빌라이가 생각할 때 소수의 몽골인이 수많은 한인과 남인을 비롯한 여러 민족을 다스려야 하는 상황에서 과거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몽골인이 등용될 길을 막아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쿠빌라이는 과거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대신 다양한 외국인, 특히 무슬림의 행정적 지원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생목인이 바로 그들입니다. 교육을 받은 페르시아의 생목인들이 도시의 법과 관습을 유지하는 데 쓸모가 있다는 것은 칭기스칸 시절부터 몽골 황실을 통해 알려져 왔기 때문에 쿠빌라이는 형제의 땅 페르시아에서 많은 관료들을 수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비슷한 이유로 외부에서 등용된 인물이 바로 마르코 폴로이죠. 쿠빌라이가 마르코 폴로에게 유럽으로 돌아가서 유명한 학자나 학식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시킨 것도 모두 이런 이유로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역사적으로 볼 때 몽골 같은 소수민족이 한인 같은 다수민족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강력한 사상적 바탕을 이용했습니다. 보통 그 역할은 종교에게 주어졌는데요. 하지만 몽골에게는 세상을 이끌 만한 강력한 종교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전략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이유로 쿠빌라이는 절대로 하나의 민족을 지나치게 등용하여 위험을 키우지 않았고 동시에 다른 민족 간에 서로 이간질시키는 전략도 자주 사용하였습니다. 쿠빌라이 치하에서 요리사나 통역사, 서기, 문지기 등 하층 계급이 파격적으로 승진되는 경우가 꽤 있었는데 그것은 하층에 속한 사람들이 승진하여 새롭게 관리자가 되면 자신의 민족에 대한 연결끈은 느슨해지고 그 대신에 자신을 임명한 몽골 지배자에 대한 충성심이 강해진다는 심리를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다만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을 등용했다 하더라도 잠재적 위협이 컸던 한인과 남인은 적어도 추미런이나 감찰 어사대 등 특수부서 배치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새로운 법을 만들고 시행하는 것은 유목민이나 정주민 모두에게 정통성을 확립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따라서 쿠빌라이는 칭기스칸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법전을 통해서 행정력을 확립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쿠빌라이가 영리했던 것은 중국법 자체를 몽골법으로 대체한 것이 아니라 몽골법과 공존할 수 있도록 중국법을 개혁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쿠빌라이는 송나라에 가혹했던 형량을 낮춤으로써 민중의 지지를 얻어냈는데 예를 들면 중범죄 숫자를 송나라에 비해서 반으로 줄이거나 가능하면 사형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쿠빌라이 치세 34년 중에서 사형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해는 1283년으로 278건이었고 가장 적게 이루어진 해는 1263년에 7건이었습니다. 칭기스칸 잠든 유럽을 깨우다의 저자 잭 웨더포드에 따르면 쿠빌라이 치세의 사형 건수는 연평균으로 볼 때 21세기 초 중국이나 미국의 사형 건수보다도 적은 정도라고 하죠. 게다가 쿠빌라이의 법과 처벌 체계는 송나라보다 일관성이 있었고 상당히 온건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중국은 예로부터 범죄자의 이마에 그 죄명을 새겨 낙인을 찍는 일이 많았는데 이미 중국 내에서는 오랜 관습이라 아예 없애지는 못하였지만 처음 두 번의 죄에는 팔에, 세 번째에는 목에 새기도록 하여 낙인 규정을 완화하였고 절대 이마에 하지는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이러한 관행이 없는 영토나 민족에게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쿠빌라이가 광대한 제국을 통치하는 데 심혈을 기울인 작업 중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가 바로 교통 문제와 지폐의 사용입니다. 몽골은 이 두 가지 정책으로 교역의 속도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었는데요. 쿠빌라이는 도로를 보수하고 그 길을 따라 그늘을 들이우는 나무를 심었으며 정규 역참의 대상들의 숙소를 지으면서 제국을 촘촘히 연결하였습니다. 이 역시 선배 거란의 제도를 차용한 것이었죠. 아울러 20만 마리 이상의 말을 다양한 역참에 분배하여 제국의 우편 업무에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쿠빌라이는 칸발릭의 식량을 원활히 확보하기 위해서 중국 중남부에서 쌀을 운반할 대운하를 보수하고 완성시키기도 하였죠. 한편 쿠빌라이 통치 시기에는 교초라고 하는 지폐가 널리 통용되었습니다. 교초는 다양한 크기로 사각형으로 잘라 그 가치를 기록하고 주홍색 도장을 찍어서 사용하였는데요. 쿠빌라이가 등용한 마르코폴로의 기록에 따르면 지폐를 거부하는 사람은 사형당할 각오를 해야 했다고 썼는데 그와 동시에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폐를 무척 반겼다. 진주, 금은 보석을 포함하여 무엇이든 살 수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적음으로써 쿠빌라이 집권기에 교초가 널리 이용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참고로 교초는 원나라 말기에 군비 마련을 위해 엄청나게 찍어낸 결과 원나라 경제가 붕괴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몽골 제국은 가장 잔혹하고 처절하게 적을 죽이며 모든 곳을 불태워버렸지만 그것은 칭기스칸이나 우구데이 시기의 일이고 쿠빌라이는 통일을 완성한 후에는 해당 지역의 전통과 관습, 종교를 인정하면서 평화를 회복시키고 경제적 번영을 누리는 새로운 몽골 군주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마르코폴로는 양자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기독교 국가의 모든 강과 모든 바다 위보다 더 많은 배와 더 풍부한 화물이 이 강을 오르내린다. 이 강을 따라 내려가는 배는 그만두고 올라가는 배만 해도 매년 20만 척이다 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물론 개인적으로 마르코폴로의 이 말을 믿지는 않지만 그만큼 쿠빌라이 시대의 중국 경제는 이전보다 훨씬 활성화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